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나의 자산에 대한 건강함도 많이들 챙기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워낙에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뭘 먹어야 되는지부터,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뭐 좀 약간 목이 뻐근하다, 뭐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바로 마사지 받고, 물리치료 받고, 하는 그런 좀 약간 건강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저희 엄마가 아침마다 이렇게 사과와 땅콩 버터를 이렇게 싸주세요. 그래서 저 아침에 바로 이제 먹고 열심히 일하라고. 근데 이런 것도 땅콩 버터가 좀 뭐 혈당 조절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챙겨서 먹고 어깨가 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슬롬 어깨당 얹고 온열기등 딱 켜고 딱 릴렉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를 좀 시작하시면은 조금이나마 건강도 챙기고 오늘 하루에 뭔가 활기도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최대 할인 혜택 67% 특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안 드셨죠? 네, 뭐 나오기 나오기 바쁘셔가지고 이거 끝나고서 어떻게 아침 식사 하시나요? 아니요, 아침은 주로 안 먹습니다. 안 드시는 분들은 또 그게 습관이 돼서 네, 익숙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먹으면은 일이 안 되고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꼭 먹는데 그래도 좀 아침에 첫 끼 딱 드시고 점심 드시는 건 건강하게 네,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어깨 감사합니다. 아프시면은 슬롬 함께 해주시고요. 어깨가 너무 아픈데요. 아니 근데 지금 어깨도 아프고 지금 엔비디아 어깨도 무거워요. 예, 우리 또 위원님께서는 시장 오래 보셨고 뭐 엔비디아 주가 추이도 오래 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고 한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건 성장이 조금 이제 뭔가 둔화가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애프터마켓의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하락으로 반응을 하는 걸까요? 일단 그 눈높이가 너무 높고요. 여전히 높죠. 높고 좀 이제 더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자들이. 다 투자자들이 모든 것을 다 맞춰주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만 어긋나도 워낙 주가 자체가 이제 뭐 많이 올라왔고 또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전 세계 1위의 업체이다 보니까 네. 약간의 조금 좀 미스 자체를 좀 시장 투자자 자체가 조금은 좀 우려를 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그 고공 행진을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이게 조금만 주춤거려도 뭔가 이제 향후에 이 흐름 자체가 확 꺾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 자체가 조금은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또 제목과 썸네일에 깜짝 놀라셨는데 이렇게 타겟이라는 기업이 시청자분들에게 존재감이 없는지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저희가 소비기업 뭐 월마트 그다음날 타겟 얘기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디데이 거기 밑에 타겟과 부진한 실적하니까 엔비디아의 타겟 프라이스가 뭐 부진한 실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타겟이라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한 4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요 같은 날 발표되면은 타겟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급락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깜짝 다 놀라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7개 기업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7개 외에도 다양한 기업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또 위원님과 함께 미국 시장이 사실 저는 오늘 또 막판에 싹 끌어올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뭐 지난번도 잠깐 요새 많이 나오는 이제 미국 경제 예외주의라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미국 경제가 그만큼 뭐 강하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이제 증시 자체가 조금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금방 이제 타겟 같은 어떤 소비재 업체 자체가 좀 부진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거는 결국 그 앞서 말씀드린 7개 기업 빅7, 그러니까 매그니피션트 세븐으로 대변되는 기술 혁신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어떤 성장세에 대해서 물론 오늘 또 엔비디아 어떤 사실 이 정도의 성장성이 나온다는 건 사실 놀라운 부분들인데요. 대단하죠. 대단한 기업인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어떤 성장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경제, 미국 산업에 사실은 큰 어떤 기여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로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과거에도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고 하는 이러한 단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 자체가 상당히 좀 완화적인 기조로 전환되게 되면 증시 자체가 상당히 조금 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란 부분 자체가 워낙 이제 과거에 비해서 더 좋아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미국 증시 흐름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좀 달러 강세 부분. 그러니까 이 달러 강세라는 게 왜 미국 경제 뭐 어쩌면 미국 기업의 어떤 해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 자금이 다 미국으로 더 쏠려간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저는 큰 요인이 아닌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국제항에서도 자금들이 다 나가서 지금 해외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국내 지금 미국 ETF 어떤 총액 자체가 지금 국내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는 네. 결국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금 자체가 미국으로 쏠려간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미국 증시의 어떤 화랑을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 하나 덧붙인다라고 하면 미국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 다시 트럼프 대통령 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예외주의 또 다른 말로 하면 미국 고립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그러한 어떤 예외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이 미국을 위한 정책으로 다 산업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선회했다라는 것이 결국 최근에 어떤 미국 증시 상승에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얼마까지를 보고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제가 어저께 하나 오늘 차트를 하나 준비를 네, 했는데요. 제가 안에 뭐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이제 뭐 보도가 됐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상당히 이제 비관론을 그렇죠. 몇 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낙관론으로 이제 좀 변화를 해서 내년도 이제 S&P 타겟 자체를 한 6,500 정도, 또 좋으면은 7,000선을 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좋게 보는 쪽에서는 한 7,000선을 좀 넘는 이러한 선까지 사실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건 스탠리 자체도 왜 갑자기 비관론에서 이렇게 낙관론으로 변했느냐라는 근거를 제시해 보면은 거기도 얘기되는 게 미국 경제와 통화 완화 정책을 사실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성장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을 좀 갖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성장 드라이브 자체가 더 강화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미국 증시 랠리 이러한 흐름에 사실은 조금 큰 어떤 원동력이 될 거라고 아무래도 좀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낙관론이 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이게 90년대 증시와 지금 현재 시장을 비교하는데 어떤 부분이 같길래 이렇게 비교를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0년대라면 미국이 초호황이었던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났던 호황이 나왔던 국면이고, 그 호황의 그 뒷 배경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인터넷 보급률이 이제 보급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인터넷 붐이 있었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그 당시 이제 물가 자체가 상당히 안정되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 랠리 자체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네. 예, 제가 이거 연간 지금 S&P 500 수익률을 쭉 그려놓은 겁니다. 요 기간입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누적 상승률이 얼마였냐면 13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왔느냐 말씀드린 대로 경기 자체가 한 그때 4%대 성장을 했고요. 미국 네. 경제가. 또 물가는 뭐 한 2% 초반대. 그러니까 금리 정책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기에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사이클 자체가 붙으면서 상당히 이제 뭐 자금들 달러도 사실은 초강세였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과 아주 유사하게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특이한 거는 미국만 좋았다는 거죠. 그 당시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90대 초반에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합이 되면서 유럽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뭐 독일 경제가 뭐 몇 년 동안 사실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로화 가치도 사실은 상당히 약세였고,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는 90년대 일본 버블이 터지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97년부터 이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사실은 터졌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게 되면 90년대 후반에 좋았던 거는 결국 미국 하나였다라는 부분, 이것이 결국
지금 미국의 주가 상승 자체가 이렇게 올랐던, 그러니까 97년을 우리나라는 주가가 아주 폭락을 했었는데 네. 미국은 뭐 그거에 아랑곳 않고 사실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서도 잠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년 동안 한 20%씩 매년 이제 S&P 500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 다시 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상승폭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90개 그러한 사례가 사실 찾기는 어려운데 찾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들어오는 게 90년대 사례이고요. 그래서 만약 90년대 같은 사례가 사실은 재현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 자체는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관론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맞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저희가 요 하나 이제 2022년에 사실은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튀어오면서 주가가 한 해 사실은 빠졌는데 사실 19년부터 생각해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 엄청 오른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정말 이런 게 타당하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면 그걸 성장률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90년대 그 미국의 GDP 누적 증가율 말씀드린 대로 혹은 90년대 그 GDP가 얼마만큼 10년 동안 올랐냐면은 약 한 40% 넘게 사실은 올랐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미국 GDP 규모를 이제 누적으로 이제 증가폭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21%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왔던 성장세가 다시 재현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 이러한 그 증시의 어떤 상승 랠리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떤 정책 자체가 이제 잘 돼야겠죠. 뭐 지금 뭐 감세 정책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기술 규제 완화로 인해서 기술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거기 뭐 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미국의 누적 GDP 증가율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면 당연히 증시 자체, 기업의 이익 자체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상승 랠리 자체를 상당히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은 물론 보이는 것을 다들 기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경계해야 될 리스크는 분명히 있잖아요. 예. 어떤 부분이 좀 우려가 될까요? 한 5가지 정도를 좀 리스크가 5가지나. 네,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좀 네. 5가지 부분인데 뭐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뭐 지금의 상승 랠리 자체를 완전히 꺾는 어떤 그러한 리스크라기보다는 단기간에 조금 이제 조정의 압력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뭐 단기 악재 뭐 이 정도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그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이제 S&P 500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을 그려왔는데요. 대충 한 3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7개 뭐 제가 아까 뭐 미국 7개 기업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네. 지금 미국의 그 매그니피션트 총액이 그 S&P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 물론 이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너무 소수 업종에 집중된 이러한 현상들 자체는 증시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모든 업종이 뭐 다 같이 오를 수는 없긴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이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아직 미국은 이 너무 조금 뭐 소수 종목에 사실은 이제 얽매여서 사실 증시가 랠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업종 중에 이 기업들 중에 뭐가 하나가 조금 부러지게 되면 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좀 저희가 봐야 되는 리스크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게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같이 이제 차트를 하나 그려온 게 이 다우지수 대비 나스닥 지수의 이 비율을 그려보게 되면 거의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지금 경제도 그렇고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사실 이제 기술주에 사실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뭐 네. 그쪽이 워낙 성장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기술주에만 집중이 되고 나머지 업종에는 이제 확산이 되지 못하는 뭐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 얘기한 타겟 같은 경우 네. 이런 대형 소매 업체 같은 경우도 유통업체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소비 자체가 조금 흔들리면서 그렇죠.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또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 자체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을 던지는 그러니까 좀 이게 확산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감세라든지 또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중소업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러셀 2000에 포함된 업종들 뭐 기업들 자체가 상당 부분 조금 이제 좋아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네. 사실은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소수 업종 그러니까 매그니피션트 7에서 뭔가 하나 조금만 미스를 해도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지금 경계선에 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자주 비교되는 거죠. 지금 시스코 시스템즈 90년대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시스코 시스템즈와 엔비디아 지금 주가를 비교해 보면 거의 뭐 아직은 좀 상승 여력이 이 차트를 보면은 시스코는 더 올라갔네요, 여기서. 상승 여력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하튼 네. 상당히 좀 빨리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말씀드린 너무 이제 우리가 매그니피션트 7에만 너무 이제 집중하는 이러한 현상 자체가 조금은 좀 누그러져야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좀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M7 외로 좀 확산이 예. 되는 것을 다들 원하는데 예.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다른 섹터로 확산되거나 아니면 뭐 중소형주 확산이 좀 나오면 이게 건강한 시장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는데 또 어느 날부는 다시 예. M7으로 쏠려 있고. 뭐 근데 과거에도 사실은 우리가 네. 뭐 60년대 니프티 PPT에서 40개에서 50개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90년대 아까 보여줬던 당시에도 사실은 뭐 IT부만 사실은 올라갔던 흐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뭐 성장이라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보면 조금은 이제 이러한 성장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뭐 트럼프 사실은 이제 이 내년에 기대하는 건 이제 트럼프 정책 효과입니다. 뭐 누구나 좀 감세 효과라든지 말씀드린 규제 완화라든지 이러한 효과를 사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예, 미국인데. 근데 하나 이제 그 정책은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 정책 조합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사실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컨설팅 KPMG에서 만든 그 트럼프를 가지고 뭐 트럼프의 어떤 집권 키워드를 쭉 만들었는데요. 제가 하나 딱 눈에 띄는 게 이 맨 밑에 있는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감세 정책이라든지 관세 정책은 당연히 물가를 올리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물가 저금리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충돌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묘안이 있는 건지에 대한 아직 그 뚜렷한 해결책은 사실은 없는 사항들입니다. 뭐가 그래서 자동화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예, 뭐 그게 하지만 얼마나 사실은 빨리 될지.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그러니까요. 예, 단기적으로 이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유가를 떨어뜨리겠다. 유가. 예, 그러니까 지정학적 문제를 해소시키고 셰일 오일 같은 경우를 미국에서 생산을 확대를 시켜서 그것도 유가를 단기간에 되나요? 뭐 단기간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뭐 기존에 좀 파놨던 부분들, 그러니까 파다가 이제 중단을 했던 게 있고 이제 새로운 광고가 다시 이제 그것을 팔려고 하면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것도 보게 되면 뭐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 뭐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건 셰일 오일의 그 생산 단가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게 손익분기점을 한 $60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 30불 정도, 40불 정도로 떨어졌다라는 얘기합니다. 그 얘기 자체는 유가가 50불, 40불 가도 셰일 업체들이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가능성은 사실은 남아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뭐 감세 정책이라든지 관세 정책이 먼저 시행된다라고 하면 물가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결국 해소하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좀 있고 또 하나 제가 제 느낌입니다. 느낌은 요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내각 인선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뭐 아무리 충성파라 해도 조금 좀 뜻밖의 분들이 많고 또 뭐 상당히 그 부자들이 상당 부분 이제 입각을 하는 것들을 좀 상당히 특이하다라는 시장 입각 시키고 원래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월급 안 주면 되잖아요. 뭐 월급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런 내가 구성인상이 과연 컨트롤이 될까? 괜찮을까? 네. 컨트롤이 될까라는 쪽에서 조금 아무래도 뭐 돈도 많고 아쉬울 게 없죠. 아쉬울 게 없는 상황에서 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밀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서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이러한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균형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일론 머스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브루 로맨스 자체의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네. 상당히 조금인데 그 브로 로맨스 자체가 계속 될 건지 라는 부분도 하나는 저는 리스크예요. 예, 리스크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뭐 결국 일론 머스크가 숙이긴 하겠죠. 자기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결국은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은 이제 네. 하겠지만 그래도 워낙 그 성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강한 사람들이라서 의리가 있을 수도 있죠. 예? 의리가 있을 수도 예, 있죠. 뭐 의리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 허니문 기간 자체가 상당히 오래 갔으면 하는 좀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러한 정책적인 어떤 충돌 문제 또 컨트롤 타워 자체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레드 웨이브에서 상하원 자체가 다 공화당이 사실은 집권을 했긴 했지만 네. 그 공화당 내에서도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상하원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체됐을 경우에는 트럼프 효과 자체가 상당히 반감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좀 리스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그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 이민자 문제입니다. 이민자.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요게 축 튀어오른 게 불법 이민자입니다. 2000년부터 해서 불법 이민자가 확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의 느상 얘기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의 타이트함을 얘기하다가 그것이 느슨해진 것 자체가 이민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하자마자 다 내쫓겠다. 네. 뭐 군대를 동원해서 내쫓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노동 시장이 좀 경직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 노동자가 다 뭐 어느 순간에 나가거나 뭐 일단은 숨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 자체가 다시 불균형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면 또 물가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또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그 뭐 대규모 농장 뭐 이런 데는 대부분 다 불법 노동자가 상당 부분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네. 다시 뭐 작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면 이제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뭐 여러 가지로 좀 호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이민자 특히 이제 불법 이민자를 저렇게 내쫓았을 때 과연 노동시장 자체가 계속 그 지금의 상태로 유지되겠느냐 아니면 또다시 좀 불균형한 상태로 가면서 물가 리스크 자체를 자극하겠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저희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금리 만약 이러한 것들에서 물가가 자극됐을 때 연준은 당연히 금리를 동결을 하려고 할 거고요. 파월 의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한테 계속 금리 내리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한 어떤 또 다른 또 충돌 리스크 자체가 국채 금리라든지 이러한 쪽에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캐즘 현상 자체가 내년에 조금 완화가 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전기차와 같은 이런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둔화되는 현상들을 이제 저희가 캐즘 현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캐즘 현상이 올해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내년에도 이러한 캐즘 현상 자체가 조금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보조금도 사실은 삭감을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이러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어떤 수요 정체 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앞서 이제 엔비디아가 됐건 이러한 빅7 자체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대중적인 어떤 수요 증가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지금 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 투자 자체가 이익으로 가기 위해서 결실이 소비자로 하여금
뭔가 팔아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다 투자만 해놓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투자 사이클 자체가 만약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 안 나와서 투자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데도 사실은 매출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캐즘 현상 자체가 뭐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그 돌파구 뭐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부분이 좀 저 하나 좀 주목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캐즘 현상과 관련돼서 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국입니다. 결국 최근에 보면 중국이 이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투자도 많이 하고 시장 점유율 이머징 쪽에서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 보면 전기차 수입의 거의 2위 수출국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전기차 시장 자체에서 상당히 전 세계 마켓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찌 보면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죠. 네. 제가 요거 하나만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글로벌 사우스하고 글로벌 노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글로벌 사우스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머징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노스는 이제 선진 국가인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6대 4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선진국만 바라보고 이제 수출을 안 하고 이제 이머징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중국이 야금야금 시장을 사실은 넓혀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은 뭐 선진국 전기차라든지 뭐 각종 신산업 쪽에서는 사실 또 다른 위협이고 또 다른 장벽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또 하나 조금 리스크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리스크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뭐 금 가격도 튀고 뭐 달러도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처럼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소할 건지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얘기한 것 물가 안정, 유가 안정 자체는 단기적으로 쉽게 되지는 않겠죠. 이제 네. 그렇게 되면 물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리스크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막 오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정책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게 좀 같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뉴스 보면 백악관에 네. 뭐 그 가상화폐 관련 위원회를 살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최근에 얘기되는 게 이제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긴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화하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외환 보유고 비슷하게 이제 네. 그거를 쌓으면서 예,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이 자산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이제 확고히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공교롭게 중국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채굴을 몇 년 전에 중단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손을 띈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손을 띈 입장이고 지금은 이제 미국 주도로 사실은 뭐 가상화폐 게 다 전 세계 채굴하고는 있긴 하지만 네. 상당 부분의 어떤 가상화폐는 다 미국 쪽에서 이제 갖고 있고 채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글쎄요 앞으로 먼 장래에 정말 전략 자산화해서 그거를 이제 뭐 미국의 빚을 갚는 데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기대감 자체가 다 맞물리면서 네. 최근에 비트코인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큰 랠리를 사실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내용 때문에 다들 지금 아마 젠슨항의 컨퍼런스 콜이 시작이 됐나 봅니다. 7시부터 한다라고는 들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0.49%까지 낙폭 줄여갔고요. 또 지금 들어오신 분 이제 또 타겟 얘기를 또 하시는데 타겟이 굉장히 큰 소비 기업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날 혹은 테슬라 실적 발표하는 날 타겟이 뭐 같이 하면은 안 할게요. 제목으로. 워낙에 급락해서 이게 주요한 이슈긴 한데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잘못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심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제목을 신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확인해봐야 할 5가지 리스크 여러분 잘 염두해 주시고 단기 조정의 빌미는 언제나 마련될 수 있다는 것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